안녕하세요. 정치화법 네 번째 디립 영상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사회계약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회계약설 꼭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먼저 홉스, 로크, 루소 이 세 사람이 주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받기 어렵다는 거,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맺어 국가를 창출했다는 점, 그 다음에 국가는 자연권 보장을 위한 인위적인 수단이라는 점, 이 세 가지 주장은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홉스는 악하다고 본 거죠. 원래 악하다고 봤고, 로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백지설을 주장했죠. 백지설. 그다음에 루소는 자 인간의 본성을 착하다고 본 거죠. 성선설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점에서 그래서 루소는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홉스는 악하니까 누구에게, 그쵸,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위임해야 된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자연 상태를 보면은 자, 홉스는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본 거고, 로크는 잠재적 평화, 이성에 의해서 자연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그 평화가 유지되긴 하지만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본 거죠. 그 다음에 루소는 자유롭고 평등하나 어떤 사슬에 묶여 있는, 자유와 평등이 억압되어 있는 그런 면도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국가 권력의 형태를 보면은 홉스는 절대 군주제, 군주에게 절대적으로 위임하는 상태, 그거를 주장했고, 로크는 입헌군주제, 의회 정치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래서 대의제를 강조하고 이권 분립, 뭐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루소는 아까 얘기했듯이 또 왕이 없는 공화제, 그다음에 국민들에 의한 직접 민주정치,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라는 거. 특히 루소하면 공화제와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홉스는 절대군주제, 그 다음에 로크는 입헌군주제와 대의제를 주장했다는 거. 이렇게 어떤 국가 권력의 형태가 굉장히 다르게 나뉘게 되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권의 형태를 보면은 그래서 홉스는 군주주권론, 로크는 국민주권론, 그 다음 루소도 역시 국민주권론. 자, 주권은 로크와 루소는 국민에게 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홉스는 주권이 군주에게 있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권을 완전히 다 양도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된 거죠. 로크는 일부 양도설. 그 다음에 루소는 원래 국민들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는 거니까 양도한다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양도 불가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홉스는 그래서 특징을 보면은 왕권 민수설을 주장했다. 민수설이라는 거는 국민이 왕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 국민이 줄 숫자죠. 그래서 국민이 주었다. 자, 왕권 민수설을 주장했고, 그 다음에 로크는 입법권. 자, 의회 정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이러한 어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그 위임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몰아낼 수 있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바로 저항권이라고 그러죠. 저항권을 이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고, 그 다음에 루소는 일반 의지라는 거, 전체 어떤 국민의 의사, 어떤 일반적인 의사, 그 보편적인 의사가 중요하다라고 본 거죠. 일반 의지라는 말을 썼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 8쪽의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근대 민주정치의 특징과 한계를 보면은 국민주권에 의한 기초한 의회 정치와 법의 지배가 확립되었다. 다시 말하면 대의민주제가 확립되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확산되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확산되었다는 점. 자, 그리고 바로 시민계급이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바로 주류가 바로 시민계급에
주류층을 형성하게 되었다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계도 있었죠. 바로 참정권이 제한됐다는 점, 신분, 재산, 성별에 따라 참정권을 차등부여했고, 그래서 보통선거, 다시 말하면 누구나 일정 나이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게 된다는 이런 보통선거와 1인 1표 제도, 이게 바로 평등선거죠. 평등선거가 제약을 받았다는 점, 그래서 노동자, 농민, 여성의 정치 참여가 배제되고 19세기에는 참정권 확대 운동이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노동자, 농민,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회와 민주주의의 어떤 그런 민주주의의 관계를 보면은 참정권 확대 운동을 통한 보통선거 제도가 확립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든지 여성 참정권 운동, 흑인 참정권 운동, 이런 어떤 점차 선거권을 갖는 사람들이 점차 확대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 현대 민주주의의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바탕으로 함으로 해서 시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지 못하거나 시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한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직접 민주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네요. 그래서 여기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죠. 영국 인민헌장, 이 헌장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차티스트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직접 민주적인 요소를 보면은 국민투표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국민이란 말이 붙은 거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전체, 국가 전체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 하면은 그거는 지방자치 단위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투표제, 요게 실시되고 있고,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안제는 다 실시되고 있다라는 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바로 직접 민주정치의 요소라는 거 정도 알고 있으면 되고,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여태까지 민주주의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국가 권력 기관의 구성, 권력을 행사하거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법률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원칙이 바로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고,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법에서 나오고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된다는 점. 그래서 법은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권력을 통제하는 그런 근거도 된다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법으로 권력을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의의를 보면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 그래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수단이 바로 이런 법치주의의 중요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치주의를 처음 얘기한 사람은 중세 영국의 콕크경. 자, 지금 유명한 말이죠. 국왕도 법 아래에 있다. 이게 바로 법치주의의 기원이 되는 유명한 말이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 보면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요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법의 절차와 형식만 갖추면은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 제정한다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측면만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회 다수당의 횡포나 독재를 견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통치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거. 통치의 합법성만 강조하고 그 내용, 정의로워야 된다는 그런 정당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 그 사례를 보면은 독일 나치 정권의 수권법, 이런 것들이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절차적인 것만 강조하는 바로 법 실증주의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질적 법치주의는 절차와 형식은 물론이고 플러스 그 내용과 목적도 정의로워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차와 형식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어떤 정의라든지 이런 측면도 충족돼야 된다. 이게 바로 정당성이라는 개념이죠. 바로 이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형식적 합법성도 요구되지만은 정당성 확보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 다시 말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 플러스 정당성.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법 사상에 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자유와 권리, 중요한 자유와 권리 이런 것들은 국가 이전,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에 법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너무나 당연하게 지켜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자연법 사상인데 바로 이러한 자연법 사상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 법치주의는 위헌법률심사제 이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권력분리, 사법권이 독립됐고 탄핵심판제도,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도구라는 거, 그런 점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수권법을 보면은 그 내용을 보면 독일 제국주의의 법률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제국 정부에 의해서도 의결될 수 있고 제국의 정부가 의결하는 법률에는 바이마르 헌법과 다른 규정을 둘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그런 이런 수권법이 의회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서 이루어졌지만은 이 내용이라든지 목적이 정의롭지 못한 거죠. 그렇죠? 헌법 위에 어떤 그런 법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지만은 실질적 법치주의는 갖추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법과 실정법의 내용 이런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상 네 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